지난 썸머슬램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불 나카노와 엘런드라 블레이즈는 서바이버 시리즈 3일 전 11월 20일 일본에서 타이틀 매치를 가졌다. 전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도쿄 대회에서 펼쳐진 이 타이틀 매치에서는 불 나카노가 엘런드라를 꺾고 새롭게 WWF 위니스 챔피언이 되었다. 그녀가 챔피언에 오른 영상은 빠르게 편집되어 이날 소개되었는데, 사실 초기 계획은 서바이버 시리즈에서도 두 선수가 대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불 나카노는 12월부터 한 달간 시합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메인 이벤트 직전에 제4경기에서는 댄빈 비길로, 지미 델 레이, 타탄카 킹콩 번디, 톰 프리차드의 악역팀, 더 밀리언 달러 팀이 아담 밤 바트건, 빌리건, 렉스 루거, 메이블이 모인 팀 거치 앤 글로리와 23분간 제거 매치를 펼쳐 악역인 밀리언 달러 팀이 승리했다. 뉴제너레이션 메인 그룹에 끼지 못하고 완전히 밀려버린 렉스 루거는 지미 델 레이, 타탄카를 탈락시켰지만 킹콩 번디에게 무기력하게 제거되었다. 서바이버 시리즈 87 이후 오랜만에 PPV에 출연한 킹콩 번디는 같은 슈퍼헤비급인 메이블, 뱀뱀 비길로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편 제1경기에서 숀 마이클스의 슈퍼킥 오폭으로 인해 완전히 갈라선 디젤과 숀 마이클스는 백스테이지에서 태그팀 해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태그팀 챔피언십은 공석이 되었고, 전체 8팀 16명이 출전하는 태그팀 챔피언십 토너먼트 개최, 그리고 로얄 럼블 95에서의 결승전이 발표되었다. 브렛 하트와 밥 백런드의 WWF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 매치를 제치고 서바이버 시리즈 94의 메인을 차지한 것은 이번에도 언더테이커였다. 언더테이커와 요코즈나의 캐스킨 매치는 로얄 럼블 94를 비롯해 하우스쇼에서 수도 없이 치러졌던 시합으로 팬들에겐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대진 카드였다. 브렛의 타이틀 매치가 제3시합 언더테이커가 PPV 메인을 장식한 것은 빈스가 브렛보다는 언더테이커의 상품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로얄 럼블 94에서는 후반에 크러쉬, 디젤, 그레이트 가부키, 제프 제럿 등 악역 선수들의 대거 난입으로 언더테이커가 관에 갇히면서 끝났었다. 이후 모습을 감췄던 언더테이커는 썸머슬램에서 가짜 언더테이커를 무찌르며 부활, 요코즈나와의 리벤지 매치를 치르게 되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영화배우이자 무술가인 척 노리스가 지난번과 같은 악역들의 대거 난입을 막기 위한 특별 장외 심판으로 나섰다. 실제로 척 노리스가 킹콩 번디를 내쫓고 뒤이어 등장하던 제프 제럿을 발차기로 날려버린 장면이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었다. 척 노리스의 눈을 피해 난입에 성공한 IRS의 도움으로 요코즈나가 언더테이커를 관에 넣고 또다시 승리하는가 싶던 순간, 기적적으로 부활한 언더테이커가 빅풋으로 요코즈나를 관에 넣은 후 뚜껑을 덮으면서 언더테이커가 최종 승리를 거뒀다. 요코즈나는 이날 경기 이후 다음 해 4월 2일 레슬매니아 12까지 일본에서의 한 경기를 제외하고 완전 휴식에 들어갔다.
당시 요코주나의 장기 결장에는 많은 소문이 뒤따랐다. 가장 유력한 것은 WWF가 요코주나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코주나가 4월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체중은 더 늘어나 있었다. 그가 더 거대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늘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이 시기에 헐크 호건이 요코주나를 WCW로 데려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둘러싼 장편 드라마의 새로운 챕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전개를 맞이했다. 호건 이후 시대의 핵심 인물로서 급부상해온 브렛은 1992년 릭 플레어, 1994년 요코주나를 각각 꺾고 통산 2회 WWF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다. 하지만 빈스는 브렛의 지명도와 미국에서의 관객 동원력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호건이 사라진 WWF의 링에는 브렛, 언더테이커, 숀 마이클스, 레이저 라몬, 디젤 등 뉴제너레이션에 의한 복수의 스타제가 도입되었지만 브렛은 이 새로운 시스템에 반발했다. 빈스와 브렛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고집 싸움은 몬트리올 사건 3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새롭게 챔피언에 오른 박 백런드였지만 어디까지나 빈스는 백런드를 브렛의 허리에 감겨있는 벨트를 빼앗을 자객으로 기용했을 뿐이었다. 빈스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박 백런드에게 일찍이 이반 콜로프, 서전 슬로터, 아이언 시크 같은 벨트 보관함, 중간 개투 챔피언으로서의 역할을 주었다. 호건을 떠나보낸 빈스는 경력 4년의 디젤에게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빅맨 챔피언의 계보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 무대는 서바이버 시리즈 94, 3일 뒤로 예정되어 있던 WWF의 심장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11월 26일자 정기 흥행이었다. 즉 서바이버 시리즈는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밤에 PTV로 방영되었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정기 흥행은 일요일 밤에 개최되었는데 WWF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흥행 전날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TV쇼 WWF 매니아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다.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벨트를 잃은 전 챔피언 브렛 하트의 부상 결장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정기 흥행의 카드 편성 변경. 새롭게 변경된 메인 이벤트는 박 백런드와 디젤의 WWF 월드 타이틀 매치였다. 도전자로 발탁된 디젤은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파트너인 숀 마이클스와 내부 누녀를 일으키며 이제 막 선역 전환에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백런드는 인터뷰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나는 브렛 하트와의 리턴 매치를 위해 트레이닝을 해왔다. 디젤과 시합을 할 준비는 안 되어 있다. 백런드의 인터뷰 뒤에는 타이틀 매치의 시합 결과를 속보 형식으로 일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전화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제공한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눈치가 빠른 프로레슬링 매니아층은 백런드의 인터뷰, 유료 속보 서비스를 보고 단번에 챔피언 벨트가 디젤에게 넘어갈 것이라 예상했다. 브렛 하트와 백런드의 대결이 서브미션 룰이었던 것과 달리 디젤과 백런드의 타이틀 매치에는 D2, 장르패 서브미션이 모두 없는 변칙 규정이 도입되었다.
백런드의 피니셔는 치킨 윙 크로스페이스였기 때문에 기브업에 의한 승패 결정이 없다는 규칙은 누가 봐도 백런드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날 전체 8시합 중 5번째 라인업된 백런드와 비젤의 타이틀 매치는 불과 8초라는 기록적인 시간 만에 비젤이 잭나이프 파워밤으로 승리했다. 시합 종료공이 울리자마자 하우스쇼로서는 이례적으로 폭죽쇼가 펼쳐졌다. 빈스가 브렛을 내리고 배팅한 디젤이라는 스타 탄생의 순간이었다. 새로운 챔피언이 된 디젤은 메인 이벤트인 언터테이커 대 IRS 시합 전에 다시 한번 링에 등장해 마이크를 쥐고 객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 링에서 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디젤은 너무나도 선역다운 멘트로 단숨에 현장의 관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디젤은 경력 4년 36살로 뒤늦게 핀 코치였다. 대학 시절 농구부에서 활약하며 NBA 진출을 꿈꿨지만 유럽 리그로 가야 했고 그 후 애틀란타의 클럽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던 중 레슬링으로 전향했다. 눈에 띄는 큰 장신의 잘생긴 외모를 가진 그를 스카우트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WCW 부사장 짐 허드였다. 데뷔 당시에는 모이칸 머리에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태그팀 마스터 블래스터의 스틸 마법의 나라에서 온 옷을 검은 정장에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준 비니베가스 등으로 활약했지만 어쩐지 반응은 시원찮았다. 그러던 중 1993년 6월 WWF와 계약하고 숀 마이클스의 보디가드 역할로 먼데이 나잇 러의 주요 멤버가 되었다. 처음 WWF에 등장했을 때의 키는 6피트 9인치 약 2m 6cm였지만 어느샌가 공식 프로필의 키는 7피트 약 2m 13cm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빈스 맥맨은 디젤이 렉스 루거가 실패한 90년대에 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빈스의 믿음에 부응하듯이 디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숀 마이클스, 실력파 레이저 라몬, 어리지만 좋은 시합을 만들던 1,2,3 키드 등 클릭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진짜 프로레슬링에 눈을 뜨게 되었다.